예, 3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려의 실리적 대외 정책. 앞에서는 이제 주로 거란과 싸우면서, 그리고 또 거란, 송, 고려 3축이 된 실리 외교라면, 이제 두 번째 강좌에서는 또 여진과의 관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1914년 6월 거란은 압록강에 부교를 설치하는 고려 영내로 돌아와 보주성, 지금의 의주입니다.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3차 침입까지 했지만은 강동 육주를 거란이 돌려받지 못하죠. 그러자 압록강의 부교는 다리배 그럽니다. 배다리, 배를 쭉 이어서, 또는 다른 건 이제 강 위에 뜨는 거, 그런 걸 이어서 하는 겁니다. 뭐 배다리 그러면 제일 유명한 거는 다산 정약용이 정조가 화성, 수원 화성 행궁 행차할 때, 한강 건널 때 설치하던 그 배다리가 제일 유명하죠. 굳이 뭐 그런 거 왜 하냐 싶지만은, 임금이 한번 행차하면 뒤에 따르는 사람 다 합쳐서 심지어는 뭐 몇 킬로가 된다 그러잖아요. 배로 다 실어 날려면 엄청나게 큰일이잖아요. 그걸 배다리를 만든 것처럼 여는 또 이제 압록강에 부교를 설치해서 건너와서 강동육주 전체는 못 갖고 가고 그 중에 보주성 하나 딱 점령한 겁니다. 그래도 일단 압록강 아래쪽으로 왔잖아요. 강동육주, 강동에 하나 온 겁니다. 거란이. 그걸 그렇게 한 것은 그만큼 강동육주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 번의 전쟁을 해도 결국은 실패하고, 그래도 그거라도 하나 점령해서 강동육주 돌려받기 위해 군사적으로 고려를 압박한 겁니다. 고려는 그거 다시 되찾기 위해서 1015년 또 1029년 두 차례 공격 시도하지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보주 인근의 삭주, 영인진, 파천현 등의 성곽을 쌓아 거란 침입에 대비하고, 또 북쪽 국경에 천리가 넘는 길이 석성 숙초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천리장성 그러죠. 이 천리장성인데, 이 천리장성에 대해서는 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보다 좀 다른 설이 좀 있긴 합니다. 여기 강동육주 쪽이고요. 강동육주 쪽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알려진 게 이게 천리장성인데, 다른 주장 중에 하나는 강동도 압록강 요강이 아니다. 요하가 옛날 압록강이다. 그러면서 요하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쪽이 천리장성이다. 그런 설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해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조금 약합니다. 일단 그런 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요게 아니다 하고 하는 이 주장 중에 하나는, 이쪽은 어차피 큰 험한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성 쌓을 필요 없다. 근데 꼭 그러지는 않은 게, 만리장성도 일부러 험한 산 위주로 쭉 연결을 시켰죠. 그리고 또 압록강의 녹자가, 여기에 있는 압록강은 실사변 녹자인데, 또 물수변, 그래 삼수변의 녹자 압록강이 따로 있다. 그 압록강은 요하다. 그런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별로 제가 가슴에 좀 들어와닿는 게, 옛날에 한자는 글자가 약간 달라도 부르는 게 같으면 같이 막 썼습니다. 실제 다른 글자, 뜻이 다른데도 음이 같으면 같은 글자 썼는데, 실사변 대신에 삼수변으로 바뀐 녹자라고 해서 압록강이 이 압록강과 저 압록강 두 개다,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천리장성 덕종 때 시작합니다. 덕종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미 성들이 좀 있었던 것을 쭉 연결시킵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제법 덕종 이후 33년에 시작해서 44년 정종 때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33년 덕종 때 유소가 1년 만에 거의 크게 대충의 완성을 다 합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완성된 게 한 10년 걸렸다. 요쪽이 오히려 요게 천리장성이 아니고, 요거다. 압록강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것도 압록강이다 했는데, 이건 실제 고려의 천리장성이죠. 고려의 천리장성인데, 이 고려 천리장성은 고려의 천리장성하고 다릅니다. 고려의 천리장성은 쭉 이어온 겁니다. 이렇게 쭉 이어붙인 겁니다. 만리장성 역시 쭉 이어붙인 거죠. 근데 고구려 천리장성은 이렇게 쭉 이어붙인 게 아니고, 부여성, 신성, 현도성,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 안성 쭉
요하를 따로 독립된 것처럼 따로 성을 세운 겁니다. 비사성, 오고성까지 다 합니다. 요게 주기한 것보다도 뭐 오히려 엉성한 거 아니냐, 일로 막 뚫리는 거 아니냐 싶죠. 그게 아닙니다. 만리장성 만리나 쌓았지만은 북쪽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 쌓았는데 흉노족이 마음먹고 들어올 때마다 다 뚫렸어요. 아무리 길게 쭉 해도 한 군데 뚫리면 다 뚫린 거죠. 물론 천리장성은 이쪽에 뚫렸다 그런 건 없지만은, 근데 이거는 쭉 이어붙인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목입니다. 요게 요한데, 이 요한은 폭이 아주 넓고 늪지대입니다. 이 요한 아래쪽은 늪지대가 200리 요택 유명한 데입니다. 이런 데인데 여기서 이렇게 못 건너옵니다. 늪지대, 그 넓은 늪지대 건너다가 화살밭이 돼버리죠. 또 겨울철에 건너다가는 갈대밭에 그대로 그냥 불화살에 그냥 다 타 죽습니다. 할 수 없이 요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신성 함락하고 그다음 현도성 함락하고 하나씩 함락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당태종 그랬죠. 만약 신성 비껴서 갔다가는 물자 보급이 여기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태종도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서 딱 걸려버렸잖아요. 안성 싸움. 이게 고구려 장성의 특징입니다. 이걸 쭉 이어서 부여성까지 이어붙지는 않았지만은 거리적으로 천리다. 그래서 고구려 천리장성 그럽니다. 이어붙인 성이 아니고. 근데 고려성은 실제 천리장성을 이어붙인 거죠. 덕종직위는 3년 반에 덕종이 참 그렇죠. 당당하게 거란과 싸우기 위해서 천리장성하고 이렇게 당당한 거란 외교, 정말 그런 임금이었는데 즉위 3년 만에 숨지고 정종으로 바뀝니다. 덕종은 거란에 대해서 오히려 강경파였는데 정종으로 바뀌니까 거란이 고려에 다시 외교를 맺자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고려는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보주성 다시 돌려주면 외교 맺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란 쪽에서는 그거 돌려줄 수는 없고 그 대신에 거란 주변에, 보주성 주변에 고려인들이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줄게. 그거 약속하고 거란과 다시 외교를 맺습니다. 참 이게 고려가 당당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죠. 일방적으로 힘없이 주고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실리 외교죠. 그냥 보주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싸움을 2차례 했지만은 고려도 실패하고 그런 마당에 거란도 고려와 계속 원수지면 밑에 송나라가 있으니까 고려와 손잡고 싶죠. 그런 약점을 노리고 고려도 당당히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주성을 되찾지는 못했지만은 보성 근처 농민들이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찾을 수 있다. 거기에 사람들이 정착해 살면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약간 엮일로 세지만은 중국은 소수민족, 여러 한 50개 정도의 소수민족이 이루어져 있죠. 어쩌면 중국에 있는 우리 한민족도 소수민족입니다. 그래서 만주 쪽에 길리성 쪽은 우리 한민족, 조선족 자치구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 자치구역은 어떤 의미냐 하면, 물론 중국 땅이지만은 그 자치구역 내에서는 간판도 한글을 위에 쓰고 한자를 밑에 씁니다. 방송도 한국어 방송이 우선, 중국어 방송은 2차 방송.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인데, 지금 만주에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조선족들이 북경이라든지 대도시로 자꾸 진출해가고, 심지어 우리 남한 쪽으로 일자리 구하러 오고, 그래서 인구 면에서 우리 조선족은 자꾸 줄어들고, 중국 본토 한족이 자꾸 늘어나서 자치족이 좀 흔들린다. 그런 말을 하는데, 보주성에 땅 자체는 아직까지 거란의 성, 거란의 지배하에 있지만은 거기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면 결국 그 땅 우리 거 된다. 고려는 그걸 알고 거란과 외교를 맺는 겁니다. 문종 8년 7월에 거란이 보주성 인근에 군사시설 증가하면서 다시, 그렇죠, 보성 근처에 고려인 정착하게 살도록 해놓고는 거란이 그래도 강동주주 계속 탐나니까 보성 근처에 군사시설 계속 증가합니다. 고려는 가만히 안 있죠. 긴장관계입니다. 그런 긴장관계 때 고려가 직접
거란과 싸울 수는 그렇죠. 좀 역부족이잖아요. 근데 거란의 약점, 송나라죠. 고려는 송나라와 외교를 50년 만에 다시 재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50년 동안 송나라와 외교를 끊었던 겁니다. 조선은 명분이라면 뭐 청나라 아무리 힘이 세도 또 원나라, 그렇죠? 세계를 지배했던 몽고족과도 손 안 잡고 계속 그냥 명나라, 그런 명분이 앞섰는데 고려는 그게 아닙니다. 명분, 송나라와도 외교관계 50년 끊을 때 끊고 신뢰에 따라 거란과 외교를 맺기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송과 다시 고려가 외교를 맺어서 활발한 교류를 하니까 거란이 또 오히려 불안을 느끼죠. 그러면서 군사시설 확장하니까 고려가 바로 송나라와 손잡구나. 그래서 군사시설 대신에 그 보주성을 무역전진기지로 삼아서 무역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회유정책 비슷하게 좀 전략을 바꾼 거죠. 그러면 오히려 고려 입장에서는 강동죽수 자체가 대외무역의 전진기지인데 그 중에 하나 보주성을 또 거란이 무역장으로 활용을 하려니까 고려가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하는 건 아니고 고려가 정중히 유감 표현합니다. 뭐 그럴 수 없지 않다.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거란도 그러면 계속 형제의 예로서 고려는 거란을 잘 섬겨달라. 그러면서 무역장 설치 계획 철회합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거란도 고려를 힘으로 흔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송나라 때문에. 이제 고려가 요구하니까 거란도 무역장 설치하려다가 그것도 철회하고 대신에 명분은 고려는 우리 동생의 나라니까 계속 우리 거란에 계속 조공을 뭐 다하라. 그런 명분만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숨은 의도가 고려와 거란이 또 고려를 무시 못하는 이유가 여진족이 급속도로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거란 둘 다 여진족의 침략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란과 고려가 싸우면 어부질이 여진족이 얻죠. 그걸 알고 얼른 손을 다시 잡는 겁니다. 예, 고려, 거란, 송에서 드디어 여진이 큰 축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아주 큰 넓은 축을 차지하고 있죠. 참 여진도 그렇죠. 이 여진인 시대에 따라 명칭이 바뀌는데 중국의 천주중국 시대는 숙신 그러다가 한나라 때는 음루 그러다가 남북조 시대에는 물길 그러다가 수당 시대는 말갈 그러다가 또 송나라 거쳐서 여진 했다가 청나라 때는 만주족. 우리가 보통 만주족 그러죠. 역시 이 여진도 우리 민족의 한 갈래긴 갈래죠. 그렇지만 고추의 땅이 다 이거라면 거란이고 여진이고 다 우리 민족의 한 갈래입니다. 한 갈래지만은 그래도 가장 정통성을 이어받는 게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진 우리다. 그래 보시는 거죠. 이 고려가 여진과 직접 교섭한 거는 왕건 때부터 북방정책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인데 그때는 여진이 오히려 고려를 상국으로 심지어는 부모의 나라 뭐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면 또 고려에서는 여진족을 뭐 자식의 나라 뭐 그렇게 하면서 무역도 허락하고 귀하인한테는 가옥 토지도 주고 여진족 추장에게는 무산계 향직 같은 벼슬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진으로부터 활, 말, 모피 등을 받고 또 고려에서는 여진에게 의류, 식량, 농기구, 그런 생활 필수품 주고 그런 뭐 무역 같은 그게 조공관계. 우리가 거란과 조공했다지만 우리는 또 여진과 이렇게 조공관계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조공을 받았고 또 그 대가를 또 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숙종 때 이르러서 만주 할빈 지방에 일어난 완안부 추장 영가 점점 그 여진 안에서도 몇 개 부족이 있죠. 그 중에서 완안부가 급속도로 커져나갑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커져나가면서 거란 쪽으로 고려 쪽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려는 무섭게 성장한 여진족이 고려 변방을 계속 습격해오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숙종과 예종 두 차례의 정벌을 단행합니다. 자, 우리 역사상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의 정벌, 중국 쪽으로 진출한 거 있고 그 외에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참 없죠.
거란의 3차 침입도 막아냈다. 이걸 자랑으로 삼지 우리가 당당하게 다른 쪽으로 정벌하러 갔다. 잘 없죠. 정말로 오랜만에 정벌하러 갑니다. 물론 조선 때 울릉도 우상국 정벌, 또 하도 또 왜구들이 노락질하니까 대마도 스시마 정벌, 참 울릉도 정벌을 하듯이 대마도도 정벌해서 완전히 그 당시 우리 땅으로 만들었으면 일본에서 독도는 우리 땅 잽도 안 되겠죠. 대마도가 우리 땅 돼버렸을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 자, 이렇게 여진족이 워낙 커지니까 더 크기 전에 한마디로 좀 경계를 주자. 그래서 정벌을 단행합니다. 2차례 정벌 단행했는데 그 속셈은 숙종 때나 예종 때나 다 문벌 세력이 너무 심하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요 정책 하나가 화폐 주조에서 국가의 유통권을 딱 주면 문벌들의 경제 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 조선시대 화폐 가장 많이 통용된 게 상평통보죠. 그게 조선 때 숙종 때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고려 때도 숙종 때, 숙종 예종 때 화폐 주조에서 대거습니다. 보통 뭐 물물교환이었죠. 여진족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물물교환인데 화폐를 딱 만들면 이제 화폐는 누가 만드냐? 민가에서 못 만드니까 민전, 사전 일체 금지잖아요. 정부가 딱 경제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런 거 하나. 또 하나는 수도가 워낙 개경에 살고 오래 살았던 문벌들, 뭐 옛날 호족들 이런 사람들이 터치가 너무 심하니까 아예 남겨 오늘날 서울 쪽으로 수도를 옮기자. 그런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여진정벌입니다. 결국은 왕권 강화와도 관계된다는 겁니다. 그 숙종예종 여진공당은 당시 거란 쇠퇴로 동아시아 힘의 공백, 그 막강했던 거란이 자꾸 쇠퇴해갈 때 여진은 점점 커져 나가고, 그럴 때 그 틈을 타고 여진이 더 이상 못 크게 고려가 아예 여진까지 밀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전에는 거란을 밀고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거란의 힘이 워낙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서 다시 동아시아에 큰 세력을 한번 만들어보자. 중심 국가가 되어보자. 그게 고려의 정책 중에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1차 정벌. 1차 정벌 했는데 여진의 기병을 고려의 보병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 여진이 싸움이 얼마나 잘했다는 걸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쉽게 오랑캐 뭐 우리한테 부모로 섬기던 나라, 그런 뭐 미개한 나라,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뭐 짐승 모피 같은 거 걸쳐 입고 하는, 그렇게 무시했는데 옛날부터 그쪽에서는 무기도 발달하고 더군다나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병들이 아주 뛰어나고 그걸 미처 몰랐던 겁니다. 1차 정벌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걸 토대로 윤관이 건의해서 별무반을 만듭니다. 이 별무반은 세 개죠. 기병 중심의 신기군, 보병 중심의 신보군, 승려부대 항마군. 승려부대 항마군 그런 보니까 아예 요게 과연 승려들이 의병도 아니고 정식 별무반에 포함되냐? 이 승려들도 기병이 될 수 있고 보병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하나 묶었냐? 조금 의문이죠. 의문인데 이 승려가 꼭 오늘날처럼 불교 승려와 성격이 다를 것이다. 어떤 큰 나름대로의 우리 전통 토속 신앙과 연결이 된 어떤 큰 집단일 것이다. 집단 세력일 것이다. 그래 볼 수도 있는 흔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별무반 구성해서 2차 정벌 나섭니다. 윤관, 바로 사령관, 원수, 부원수를 오연청. 마찬가지죠. 윤관 역시 문관이겠죠. 부원수가 무관일 거고, 그 밑에 척춘경 왕자지 등과 함께 17만 대군 거느리고 여진족 토벌하고 동북쪽에 구성을 쌌습니다. 여기서 또 역시 약간 이제 뭐 가지치면요, 이 척춘경이 뭐 그러잖아요. 조선 제1검, 조선 제1검 말인데 우리 역사상 제1검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1차 정벌 말고 거란에서 여진에서 고려 쪽으로 막 침략하고 할 때, 그때 우리 고려 장수도 한마디로 포위돼서 혼쭐이 납니다.
그럴 때 그 밑에 계급도 없는, 계급 없었다기보다는 아주 그냥 말단 계급이 있는 척중경이 장수복을 합니다. 나에게 말과 무기를 주시오.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황당하지요. 이름도 없는, 말도 무기도 제대로 없는 정도라니까 완전 병졸은 아닐 거고 소대장도 안 되는, 분대장쯤이나 되는 그런 정도겠죠.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줍니다. 척중경한테. 근데 척중경 그 말과 무기 가지고 혼자서 싸워서 포위망을 뚫어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멸할 위기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그게 척중경입니다. 또 윤관이 2차 정벌에서 쉽게 이기고 동북 구성을 설치한 게 아니고 이때도 아주 어려움을 몇 번 겪었습니다. 몇 번 겪었을 때 척중경이 다른 장수와 10명 같이 포위망을 뚫고 거의 윤관, 생포될 뻔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고 구해내고 그 윤관은 평생 너를 아들처럼 내가 돌보겠다. 그런 약속도 하는 그런 척중경인데 그 당시 여진족의 무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옛날 종종 쳐들어왔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기본 그런데 여진족이 오면 우리 고려군은 도망가기 바빴대요. 여진족 병사 1명 오면 고려군 10명이 당해도 못 당했답니다. 물론 기병 하나에 보병 10명일 수도 있겠죠. 그럴 겁니다. 근데 척중경이가 왔다 그러면 여진족은 다 도망갔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죠. 정말 대단했던 그야말로 조선 제일검인데 이 양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정부 일하면서 당파에 휘달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정변에 휘둘리고 그러다 귀양 가고 그런 일도 나중에 겪기는 겪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출한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북 구성을 설치하는 성과를 거둔다는 겁니다. 이에 고려시정은 윤관에게 공신칭호를 내립니다. 자, 윤관의 구성도 아까 천리장성 문제도 이설이 좀 있다 그랬죠. 있다 그랬는데 윤관의 구성도 옛날에 제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욕이다 그래 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욕이 아니고 여기다 그래 봅니다. 두만강까지 진출한 이쪽이다. 자, 어느 게 맞겠냐 하는 겁니다.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요. 두만강 밖 700리 선춘령에 이곳에 이르러 고려의 국경을 삼는다는 7자의 글자를 새긴 윤관의 비가 있다. 그게 고려사 지리지에 나옵니다. 또 세종실록 지리지에 공엄지리 두만강 북쪽 700리 선출령이 두만강 동북 700리라고 하였다. 또 신정 동국 여지 성남에도 윤관의 구성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세 군데나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두만강에서 700리 밖 여기까지 이게 맞겠죠. 또 뒤에 보면 이렇게 윤관이 동북 구성을 개척했는데 너무 여진족의 깊숙이 개척하는 바람에 여진족이 계속 침략 계속 도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달리다가 다시 돌려줬다. 그 기록만 봐도 요건 아닐 겁니다. 요거는 고려 국경이 바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깊숙이 여진족 안에 들어갔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일제 때 일본 사학자들이 여기다 그랬던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방금 세 군데 기록을 통해서 봐도 두만강 700리니까 요 일대에 설치해 놓다 보니까 고려와 물론 이렇게 연결이 됐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다 여진 쪽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고려와 너무 떨어져서 여진족이 계속 그 이후로도 문제를 삼고 그러니까 못 버텼다. 이게 맞겠죠. 예, 윤관. 역시 이분도 문신 겸 군인 했는데 실제 문신이면서 전쟁에 사령관 원수로 간 겁니다. 파평윤씨 시조, 사만공신 윤씨딸의 사대손이다, 그러는데 원래는 윤관 때문에 윤관이 바로 북진정책 성공했다고 영평백. 그 당시 고려 때는 백작, 후작 이런 걸 줬다 그러잖아요. 고려는 천자의 나라였다. 그 얘기할 때 제가 강의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거 준데 이 윤관에게 영평백
이 연평이 나중에 파평이 되죠. 파평벽에 봉해져서 그래서 파평윤씨 그러죠. 윤관 때부터 파평윤씨가 됐지만 보통 되면 자기 3대조, 4대조 할아버지를 시조로 삼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윤신다를 시조로 그렇게 모신 것 같아요. 이런 윤관인데 동북구성 너무 깊숙이 설치한 탓에 계속 여진이 공격하고 또 여진이 계속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돌려달라고 한다고 쉽게 돌려주지는 않았겠지만은 계속 공격이 되니까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뭐 그게 맞겠죠. 그냥 자꾸 돌려달라 해서 귀찮은 소리 해서 이건 국제정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여진의 공격에서 버티기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 돌려줍니다. 버티기 힘들다는 증거를 보면 여진이 공격할 때 또 윤관이 그 이후에도 여진을 막으러 갔었는데 또 크게 실패합니다. 그걸 핑계 삼아 조정에서 들고 일합니다. 윤관을 시기 질투한 사람이 윤관을 다시 탄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신치고 박탈합니다. 그렇게 치고 박탈하지만은 나중에 예종이 이 윤관을 총회에서 다시 불러들여서 문화시중 주려고 그랬는데 윤관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못하겠습니다. 거절하고 그럽니다. 1115년 예종 10년입니다. 연죽이 마침내 금나라 건국하고 16년에 거란의 보주성 건국. 이제 거란도 이제 힘이 위축돼서 오히려 여진족한테 당합니다. 거란이 강동육주를 고려에 넘긴 게 아까워서 결국 거란이 압록강 넘어 보주성 하나 딱 점령해서 지내왔는데 그걸 고려가 쉽게 되찾지 못했는데 거란의 힘이 축소된 걸 틈타서 여진족은 금나라 건국에서 그 거란의 보주성을 공격합니다. 그걸 보고 고려는 여진한테 연락합니다. 원래 보주성은 우리 고려 거다. 우리 달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여진족 금나라는 그럽니다. 그러면 고려 너희들이 보주성 탈환해라. 그러면 뭐 고려가 점령한 거 허용할게. 그럽니다. 결국 그걸 볼 때 여진족도 고려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고려와 손잡고 거란치는 거. 보성 탈환할 때 고려 너희들도 와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결국은 금나라 군대가 본격적으로 거란의 보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보주성이 곧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고구려군이 쫙 보성으로 들어가서 결국 고구려가 차지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물론 여진 금나라 쪽에서는 눈 감아 준 거고요. 결국 강동육주부터 시작돼서 보주성 요거 하나 때문에 100년간 싸우던 고려와 거란 싸움 마지막 최후의 승자는 고려가 되죠. 그래서 그 보주성을 의주로 바꿉니다. 요즘은 신의주 그러죠. 의주로 바꿉니다. 이 보주성 하나가 어찌 보면 그 당시 전략적 요충지의 큰 축의 하나라는 겁니다. 1차 거란과의 전쟁은 강동육주라면 그 다음 1, 2, 3차에 앞 시간의 강의에서는 강동육주를 둘러싼 거란과 고려 그리고 또 고려와 송 관계라면 지금 두 번째 시간에서는 보주성 요거 하나를 놓고 또는 여진과 또는 거란과 계속 견제 균형하다가 마지막 보성을 되찾이하는 고려의 승리라는 겁니다. 근데 금제국은 건립한 지 불과 2년 후에 금태조 아골타가 우리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형인 대여진 금나라 황제가 아우인 고려국왕에게 글을 보낸다. 이런 문장을 보냅니다. 참 여진, 그 미개했던 여진, 부모의 나라로 고려를 섬겼는데 어느새 금나라가 설립된 지 2년 만에 거꾸로 금나라 여진이 형이고 고려를 아우다 그런 글을 보냅니다. 그게 형제 관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군신관계로 사대라. 전에 고려와 송나라도 그 군신관계 물론 형상의 조공관계죠. 조선보다도 훨씬 약한 주종관계라기보다는 형식상의 관계지만은 어쨌든 군신관계로 사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고려는 여진 금나라를 임금의 나라, 황제의 나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쩌겠습니까? 조선 때는
그거 안 하려고, 청나라한테 그거 안 하려고 하다가 병자호란까지 당했죠. 고려는 이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당시 정권을 잡았던 이자겸 그리고 김부식 등이 하자 지금 거란도 떨게 하고 송나라도 떨게 하는 여진인데 우리가 여진과 직접 싸울 수 없다. 실리에 따라 대세 형편에 따라 요구한 대로 4대 관계 하자. 좀 창피하면 어떠냐?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살아야 한다. 현실적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4대 관계 받아들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얼마나 고려가 실리 위주의 대외 정책을 해왔나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이자겸은 왕권의 반기를 든 이자겸의 난, 그렇죠. 그런 사람이고, 또 김부식 그러면 뭐 사대주의 사관에 의해서 삼국 사기선 민족 상관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죠. 근데 다른 각도로 보면 과연 이자겸과 김부식이 금나라가 요구한 4대 관계 받아들인 게 잘했나 잘못했나 쉽게 단정할 수 있나는 겁니다. 예, 이럴 때 묘청이 나서죠. 자, 묘청 대 김부식입니다. 묘청, 뭐 잘 아시죠? 어찌 보면 자주파, 묘청, 4대파, 김부식 그래 봐도 됩니다. 묘청은 풍수지리의 대가랍니다. 자꾸 이렇게 고려가 거란과 시달리고 여진에 시달리고 하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개경의 지덕이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개경 바로 왕건 때부터 이어져 왔지만은 이제 개경 땅 다 했다. 지덕이 다 했다. 풍수지리상. 그래서 국군이 왕성하기 위해서는 서경으로 가자. 평양 땅이죠. 그 서경 땅이야말로 자주의 땅이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금나라 항복 받아낼 수 있고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주장합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말이 먹혔겠나 싶지만은 그 당시 고려에서는 풍수지리설 또 도참설 이런 걸 상당히 신봉했던 뭐 조정과 일반 백성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묘청의 이런 주장은 바로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봅니다. 결국 또 인종의 총애를 받아 정지상 같은 이 정지상은 서경 땅의 어떤 대표적인 문벌입니다. 그런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인종은 1132년 서경에 왕궁이 수축되자 서경으로 가려고 결심합니다. 왜 서경에도 왕궁 수축했지만은 개경에도 이자겸의 난 때문에 왕궁이 불타버렸어요. 개경에도 다시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그걸 보고 묘청 인종한테 그럽니다. 개경에 지금 다시 짓는 왕궁 더 저탕은 풍수지리로 좋지 못합니다. 절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서경에 짓는 저 왕궁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절로 갑시다. 그런 겁니다. 그때는 인종이 그를 합니다. 그래서 묘청은 인종을 수행해서 서경으로 가는데 가는 중에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비바람이 불고 하니까 왕이 탄 말이 놀라서 뜁니다. 놀라 뛰어가니까 따르던 시종들은 왕이 어디로 간지 모르고 왕을 잃어버립니다. 대형 사고죠. 요즘 국가원수가 행차하는데 경호병들이 대통령 어디 간지를 잊어버렸다. 똑같은 일입니다. 엄청난 변괴지요.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러자 서경천도 반대했던 김부식 그 일파들 봐라. 서경이 진짜 명당이고 천하의 대단한 땅이라면 왜 하늘이 이렇게 하겠냐. 반대합니다. 서경천도 반대하던 김부식 등이 묘청 일파에 지나친 농간 부린 것을 폭로하자. 이게 뭐냐면요. 왕이 비바람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종도 묘청의 말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그럴 때 묘청이 잔꾀를 씁니다. 어떤 잔꾀냐면요.
대동강 바닥에다가 기름이 담긴 떡을 빠뜨려 놓습니다. 그랬더니 떡에서부터 기름이 쫙 떠올라서 대동강 물 위에 기름이 떠오르죠. 그걸 가지고 묘청이 인종한테 보십시오. 서기가 강물에 비치고 있습니다. 저 정도로 명당입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미 인종은 묘청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판입니다. 그래서 김부식 일파들한테 저거 서기라는 저 기름띠 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근데 확인했더니 역시 묘청이 떡 속에 기름을 넣고 대동강물에 빠뜨린 그 기름이라는 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자 왕은 이제 더 묘청 말을 잘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묘청이 한 수 더 나가서 서경에 대화궁을 지어놓고, 이 대화궁은 천하를 통일하는 자리고 금나라도 항복하고 39개 나라들이 조공을 바친다. 그 당시 그런 도참설이 있었대요. 그걸 인용하면서 장담합니다. 그래 큰 소리 치지만은 대화궁이 완성된 이후에 대화궁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또 뭐 전국에 막 가뭄이 들고 백성들은 못 살겠다 그러고, 왕이 대동강에 낚시에 물놀이 하다가 풍랑 만나서 혼나고 이런 일이 막 터집니다. 이러니까 더 또 묘청을 욕하죠. 이게 무슨 명당이냐 그럽니다. 그 사태가 그야말로 이제 인종은 이제 서경 갈 마음을 접습니다. 그러자 묘청은 1135년 정월에 서북면 안에 있는 고려 군대 서경에 집결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개경에서 서경으로 오는 길목을 딱 차단한 후에 국호를 대위국, 연호를 1000개, 군대 호칭을 천견 충의군 하면서 개경과 맞습니다. 그러면서 묘청이 직접 왕이 된 건 아닙니다. 고려에 놓고 고려 조정에 편지를 보냅니다. 인종께서 빨리 서경으로 오십시오. 와서 황제에 당당하게 즉위하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개경에 있는 신하들은 그러죠. 감히 묘청이란 신하가 황제 보고 왕 보고 오라 가라 한다. 이 자체가 반란이다. 개경만 따로 나라 이름 씌우고 연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왕을 모시려는 것 자체 반란이다. 그래서 우리가 묘청에 난 그러죠. 결국 인종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김부식을 평소 원수로 삼아서 파견합니다. 파견인데 김부식 역시 문관이죠. 문관이지만은 전략의 천재입니다. 바로 서경으로 쳐들어가지 않고 서경 주변에 있는 작은 성부터 함락합니다. 그래서 막 들어오니까 서경이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니까 그 중에서 묘청의 부하급인 신하급인 조강이 묘청을 죽입니다. 죽이고 김부식한테 항복 전달합니다. 김부식은 받아들였는데 그걸 다시 조정에 보냈더니 김부식 파를 또 시기 질투하는 이제 조정의 다른 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완전히 이 묘청의 난을 지나간 공은 김부식한테 다 간다. 그런 것 때문에 저 항복 받아주지 마라. 안 받아준 겁니다. 조강은 묘청 죽이고 항복하려고 그랬는데 조정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 조강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죠. 그 바람에 오히려 1년 동안 이 난이 쉽게 진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김부식은 바로 서경을 함락하지 않고 포위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 1년쯤 되니까 식량이 떨어지고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 결국은 습격하고, 그래서 조강은 자살하고 끝납니다. 그게 묘청의 난입니다. 자, 이 묘청의 난에서 신채호 선생 조선상고사초에서 그러죠. 조선사연구초에서 서경 전역 전쟁하는 그거는 역대 사가들이 다만 왕사가 반적을 친 전역으로 알았다. 왕의 군대 김부식이 반란군 묘청을 친 게 이 서경 전적의 묘청의 난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거는 근시안의 관찰이다. 실상은 이 전역이 낭불양가, 신채선이 강조한 게 낭가 사상이죠. 신라의 화랑, 우리의 선도 그겁니다. 불과 양가대 김부식의 육아의 싸움이다. 사상의 이념 대립이다.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된 것이다. 이 싸움에서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했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 즉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거니와, 만일 반대로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승리했다면 우리 조선의 역사는 독립적, 진취적 방면으로 전진하였을 것이다. 고로 이 싸움은 1000년 내에 제1대 사건이라 하지 아니하겠는가. 민족 사관에 불타오르는, 심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분들은 이 신재생의 이거를 보고 막 정말 열정이 불타오르고 우리의 자주성이 불타오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볼 때 이 반론을 보면요, 당시 그건 중앙개경파와 지방 서경파 간의 세력 다툼에 불과하다. 또 그때 묘청이 여진족 금나라와 당나게 싸워서 금나라를 굴복시키자라고 내세웠지만은 명분은 대단한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거란도 여진에 망하고 송나라도 엄청나게 망해서, 북송이 망해서 막 남송으로 도망갈 그런 판인데 가능했겠냐. 예. 자, 여기서 명분이냐 실리냐. 춘추전국 시대 때 송나라 양공, 송양공 이야기가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송량지인, 송양공의 인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당시 송나라는 제법 춘추 패권에 들어간 패자의 자리에 오를 만한 그 정도까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초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먼저 송나라가 와서 진을 딱 치고 기다립니다. 그러자 초나라가 강을 건넙니다. 그 양공 밑에 있던 공자 모기가 이때 공격하면 초나라를 바로 그냥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공은 그럽니다. 상대가 준비하기 전에 기습하는 것은 인의 군대가 할 일이 아니다. 어질인 인을 강조합니다. 참 기가 차죠. 그래서 강 다 건너도록 나가둡니다. 강 다 건너와서 진을 치기 시작할 때 다시 또 공자 모기가 안타까워서 이때라도 공격해야 됩니다 했더니 아직 적이 전열도 덜 갖췄는데 치는 것은 역시 인의 군대가 아니다. 전열 다 갖추도록 둡니다. 그런 후에 싸우다가 박살나고 송나라 양공은 크게 부상을 당해서 얼마 후에 죽어버리죠. 참 이런 바보가 있나 싶죠. 근데 맹자는 송양공이야말로 춘추 시대의 어진 군주의 대표자다, 그렇게 칭찬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송나라 쪽에서는 참 기가 차죠. 이 송량지는 그럽니다. 분수도 모르고 인을 내세우는 사람이다. 그때 송량지인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또 반대로 유비. 유비 역시 초기에 힘도 없었죠. 우리 삼국시대 그러면 뭐 조조, 유비, 손권 그러는데 먼저 조조는 정식 한나라의 조정의 신하입니다. 나중에 재상이 됐을 때 황제를 등에 업었으니까 조조의 말은 황제의 말입니다. 정통성 있는 정부군입니다. 조조의 군대는. 또 송건은 남쪽에 큰 귀족 출신, 대대적인 귀족 출신으로서 바로 왕의 계승자입니다. 자기가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오나라를 세운 계승자입니다. 근데 유비는 아무것도 없었죠. 돗자리 장수하다가 오로지 그냥 족보 하나가 한 나라 왕실과 통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을 정도였잖아요. 그런 유비인데 초기에 힘들 때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빈대부터 삽니다. 그나마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관우 장비 같은 그런 위대한 큰 조잔 같은 장수가 있고 다른 군대가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좀 받아준 겁니다. 그럴 때 형주 근처에 있을 때 형주성 성주가 나이가 들어 죽으면서 유비 보고 당신이 차지하라 그러니까, 아, 제가 어째 감히 10개국으로 돌아왔다가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성 뺏던 갖다 사양하니까 결국은 좀 힘이 없는 유약한 유종한테 물려줍니다. 그랬더니 유종은 즉시 조조한테 항복하려고 그러죠. 그걸 보고 제갈량이 그럽니다. 이때 형주성을 아예 집어삼켜서
우리 땅으로 만드십시다. 이 형주 땅은 정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무슨 소리냐. 유표 형님한테 내가 얼마나 신세를 많이 받았는데 내 조카 같은 유종을 어째 습격하겠냐면서 거절하고 형주성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성 신야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조조가 쳐들어오니까 신자성 갖고는 못 막아내죠. 결국 피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신자상에 잠시 있는 동안에 유비가 워낙 백성을 잘 다스리니까 유비를 믿고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 따르는 백성들이 심리 정도에 걸칠 정도로 따릅니다. 그 백성들 피난 가는 거죠. 애 없고 뭐 물건 피난 보따리 지고 또 소 몰고 돼지 몰고 그렇게 피난 갑니다. 이렇게 피난 갔다가는 하루에 10리도 못 가죠. 조조 군대는 말 타고 막 따라오는데 유비 옆에 있는 참모들이 다 백성 버리고 빨리 군대부터 우리 도망갑시다. 그럽니다. 그때 유비 그럽니다.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인으로서 근본을 삼는 법이요. 저렇듯 백성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데 어찌 차마 버리고 갈 수 있겠소. 그러면서 안 버립니다. 그러다 결국은 조조한테 따라잡혀서 장판에서 박살나죠. 개박살납니다. 개박살나면서 그때 왜말로 뭐 유비와 일부 군대만 겨우 도망오고 심지어는 유비의 부인까지도 애 하나 하고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조자룡이 혼자 들어가서 애 구하러 갔다가 부인은 애만 구하라면서 부인은 우물에 빠지고 애만 하나 탈출해 나오는 얘기 잘 아시죠? 그렇게 탈출해 나오고도 또 군대가 막 빠져나가고도 조조 군대 따라올까 싶어서 장비를 장판교에서 딱 막아선 겁니다. 장비 군대 그래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조조 군대한테 못 싸웁니다. 근데 장비가 그 머리 안 쓰는 장비가 머리 좀 쓴 겁니다. 장판교 뒤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에 말 몇 마리를 말꼬리에다가 헝겊 같은 거, 소가지 같은 거 달아서 온 산을 뛰어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산에 온 산에 연기가 차오하게, 먼지가 차오하게 하고 장비 혼자서 장판교에 딱 서 있습니다. 말 타고. 그러니까 조조 군대가 감히 장비의 위험에다가 뒤에 있는 먼지 보고 대군 앞에 장비가 막은 줄 알고 못 따라오죠. 그렇게 겨우 살아난 게 유비입니다. 그래도 송왕과 다릅니다. 송양왕은 인내 세우고 하다가 결국은 깨박살나고 자기도 결국 죽는데, 부상당해 나중에 죽는데, 유비는 내가 큰 뜻을 갖고 일어섰는데 백성을 버리란 말이냐. 이런 유비의 대의명분이 결국은 호소력 있게 백성들이 결국 따르고 유비 근처에 왔던 장수들은 유비 배반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유비의 명분이 오히려 나라 세우는 근거가 되죠. 그럼 명분 내세웠을 때 송양공은 큰 실패하고 유비는 오히려 결국 나라 세우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역사의 남한산성 잘 아시죠? 바로 척화파 김상은, 또 주화파 최민길, 영화에도 나왔던 장면입니다. 병자호론 때 신리주양에서 우리 못 싸운다, 빨리 청나라와 화친하자 했던 게 최민길. 무슨 소리냐, 우리는 대대적으로 명나라와 친해지 저런 오랑캐와 손 못 잡겠다 한 게 김상은입니다. 결국은 병자호론 지고 나서 척화파들은 다 청나라 신양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주화파 최민길은 잘 먹고 잘 살았나?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전세를 바꾸려고 명나라와 내통하다가 결국은 최민길 역시 잡혀갑니다. 신양에서 같은 감옥에 최민길, 김상은이 갇힙니다. 그 감옥 속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둘 다 마음을 이해합니다. 결국 우리 둘 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던가. 또 그걸 알게 된 같은 감옥에 있던 백강 이경녀가 두 분에 대한 시를 씁니다. 이로경권, 두 노인, 이미 두 분이 다 노인이 됐으니까 두 노인의 경과 권, 이 경은 정도, 바르게 딱 하는 거, 권은 권세 권자가 아니고 이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걸 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민길 같은 경, 또 김상은 같은 경, 정도, 또 그때
봐가면서 화해할 때 화해하자고 주장했던 최명일 같은 권, 두 분 다 각위공, 두 분 다 각자 공적인 명분이고 공적인 이유를 위해서 한 것이다. 경천대절, 하늘을 떠받들 만한 큰 절개다. 두 분 다. 제시공, 바로 시대를 구제하는 큰 공로였다. 그래서 명분이 먼저냐, 실리가 먼저냐. 어떤 일이 있어도 명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실리, 이게 잘못되었지. 경우에 따라 명분이 맞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 실리가 맞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조선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명분을 너무 앞세워서 지금도 이념 대립, 진보, 보수, 이것도 이념 대립이죠. 예.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 고려의 정책을 거울 삼아 돌아보자. 그런 의미가 이번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